일단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청문회 관련해서 따질 거는 따지고 나오지 않은 것들은 다 거의 다 짚었다고 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통해서 최상병 특검이 왜 필요한지에 관한 공감대, 감성적인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노 빼고 뭔가 다른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이 사건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못 짚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십시오. 우선 한 3가지 정도가 빠졌다. 예. 첫째는 이 청문회에서 드러난 참혹한 실상. 해병대가 거대한 감옥이자 고문실이라는 거. 이 진실이 드러났어요.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거의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라고 그랬거든요. 예. 박정훈 대령 말입니다. 아. 그다음에 이용민 중령은 아예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약 먹고 나온 거예요. 거의 말을 못해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안에서 그 집단에 대한 배신자 이래가지고 사실상 딴 데 못 도망가게 하고 조직 전체가 린치를 가한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긴급구제 얘기가 빠졌다. 예. 이거는 사람에 관한 문제인데. 그러네요. 그리고 제가 박정훈 대령 그 청문회 이후에 전언을 하나 본인 이야기를 들었는데. 박정훈 대령의 전언입니다. 사람 하나 살렸다. 사람 하나 살렸다라는 게 본인. 본인 얘기인데. 예. 거의 죽을 것 같았다. 근데 자기 얘기를 근 뭐 7개월 만에 해보는 거거든요. 대중 앞에서. 그렇죠. 그렇죠. 그게 본인을 구원했다. 그게 KBS 사사건건에 나왔던 게 8월 18일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. 대략 그때쯤이죠. 예. 그러니까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그랬네요. 된 거고 예. 그 시간은 입이 봉해진 거거든요. 그렇죠. 게다가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생중계도 안 해줘 버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변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최초로 단독 인터뷰를 이건 뭐 했던 게 애완견이라기보단 슬리핑독. 예, 그렇죠. 잠자는 개요. 예.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어지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의 최상병 사건의 본질은 정치 논리 이전에 사람에 관한 문제라는 거. 이걸 우리 공동체가 잊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. 그렇죠. 일단은 국회에서 왜 긴급 구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. 언제까지 해병대 소나기에 이 장교들을 맡길 거냐. 거기다가 지금 직권남용 혐의랄지 여러 가지 외압의 당사자 또는 외압을 스스로도 받아가지고 부하들을 괴롭혔을지도 모르는 김기한 사령관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한때 자기들한테 충성했던 저 충직한 장교들인데. 그렇죠. 옛날 부하들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조직의 잔인무도하고 이 어떤 응징하는 논리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. 그러네요. 이걸 국민들이 깨달으셔야 되고. 예. 두 번째는 추경호 원내대표 그 압박이 있고 나서 경북경찰청이 이제 사건 발표를 할 조짐입니다. 예. 이거 기필코 막아야 됩니다. 지금 저지해야 돼요. 경북경찰청 어제 사건 발표를 꼭 청문회에서 이거 지난주 청문회에서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경북경찰청은 여기가 바로 애완견이야. 시키는 대로 다 했어. 예. 그런데 이 기관이 무슨 공정한 수사를 했겠냐는 거예요. 그렇지.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다는 거. 세 번째는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벌어진 그 골통과 절망, 그리고 이제 그 유가족도 사실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런데 한 명도 사과가 없어요. 이게 세 번째예요.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. 사과 아무도 안 했네요. 안 했다니까. 요구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. 이 지금의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떤 본인들의 책임을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 지금 청문회가 상당히 입법 공간에서 성과를 많이 거둔 거는 사실입니다만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 하고 본질을 보면은 하나의 어떤 우리 사회 공적 책임이라는 부분들을 그러네요. 이런 본질을 짚어내면서 지금 긴급히 해야 될 일을 조금 더 찾아내는 데 집중하셨어야 되고 예. 그다음에 이제 정치 논리에 의한 진상규명이라는 건 그것대로 진화하고 흘러가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나 이 부분은 국가의 책임을 일단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기회가 빠졌기 때문에 일단 야당이 이왕 청문회를 하셨다, 또 특검을 간다 이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은
지금 이 사건에 대한 공적 책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. 아, 그래서 고통을 줄여주는 이게 거의 뭐 중대재해 내지는 재난참사에 준하는 사건이라고 좀 봐요.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치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런 부분에서 이 청문회의 조금 어떤 주변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뭐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좀 넘어서 있는 그대로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다. 이게 청문회에서 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네요. 예, 뭐 저도 김정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죽음이 아니면 그 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죠. 이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네. 즉각적으로 민간에다가 넘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부터 정치 권력이 나서서 이 부분을 은폐하려고 하는 상황. 본인은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는. 그리고 대부분 공황이 발생하는 게요. 상식, 규범, 도덕 이런 게 전혀 관철되지 않는 세상인데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살면 인간에 대한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. 그렇죠. 저도 박정훈 대령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중령인가요? 그분? 이용민. 네. 이분들 같은 경우 그랬을 거예요. 나는 하란 대로 했는데 그렇죠. 규범대로 상식대로 법대로 했는데 네. 온통 주변은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내는 모습. 게다가 사단장은 저렇게 책임 안 지고 있고. 예, 그리고 또 뭐 보직행도 안 되고 그냥 계속 그 예. 자리에 사장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결론적으로는 진실을 밝힌 것이 오히려 나에게 죄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느끼는 순간 좀 절망적이죠. 이게 삶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죠.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말씀하신 너무 좀 정치화된 입법 청문회라고 하는 측면들의 어떤 느낌을 버릴 수 없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. 좀 이런 후속 조치들이 빨리 벌어져야 많은 분들이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자신의 진실들을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.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조치를 이제 국가기관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?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. 그렇죠. 근데 이게 그러한 국가기관을 통해서 가능한 이제 조건들이어야 되는데 이 정권은 국가기관을 스스로 무력화를 시켜요. 저는 이게 그래서 절망을 하고 있으면서 그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대안을 내놓는 게 필요한데 그 대안을 생각하다 보면은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이 분들을 박정훈 대령이나 이런 분들을 이중 삼중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장 이 사건의 시작도 해병대의 수사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를 무력화시킨 거 아닙니까? 그리고 해병대도 사실 이런 외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뭐 끈질긴 어떤 이런 이 수사를 흐트러뜨리는 시도가 있지 않았으면은 좀 이 삐그덕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이고 그렇죠. 그리고 이 개인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군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고통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개인으로서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수사나 이런 것들의 어떤 불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, 뭐 권익위로 갖고 간다든지 또는 인권위로 갖고 간다든지 이런 데로 갖고 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권익위가 뭐 인권위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. 근데 거기도 다 타락했어요. 이거는 완전히. 인권위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나 하는 인권위원들이 네. 그 두 명의 인권위원들이 김용원? 네. 네. 그렇죠. 김용원, 이충상 두 명의 네. 인권위원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아주 꽂아놓은 인권위원들이 인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들 하면서 오히려 인권위 직원들을 괴롭히면서 거기서는 뭐 인권을 오히려 인권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. 인권을 유린하면서 네. 인권위에서 다뤄야 될 가령 아까 말씀하신 이 해병대 관계자들의 긴급구제 사안이라든지 네. 이런 것들은 논의할 무슨 이 새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싸우게 하고 그리고 뭐 권익위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니까는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? 이분들이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 이분들이 그러네요. 그러니까 더더욱 어려운 건데 그나마 국회 가가지고 속 시원하게 내가 얘기했다. 이게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위로야. 그렇죠. 그나마 위로가 됐다. 그러니까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정말 답답한 현실인데 그럼에도 그러니까.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는 것은 꼭 입법청문회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계속해서 이걸 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점들이 절실히 필요한 거 아닌가 예. 생각이 됩니다. 아니 그러니까 나는 추가 범죄가 있다고 보는 게 예. 최상병 사건이 벌어지고 생존 장병에 대한 보호 조치를 아무것도 안 했다. 예. 그래서 그 생존 장병이 전역하자마자 사단장을 이튿날 고발해 버렸.
있다고 공수처에. 그렇죠. 그렇죠. 그리고 지금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. 예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벌어지고 살아남은 5명이 휩쓸려 갔는데 그중에 최상병이 사망하고 남은 4명에 대해서 더 윽박지르고 조여붙였다는 얘기예요.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. 그 전역할 때까지 참은 거고. 예. 그리고 심리치료도 사단장 무서워서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. 아. 그러니까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 청문회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진실이 유가족에 대한 지원 조치도 안 한 거예요. 그래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유가족의 편지, 어머니 편지를 예. 보면 박정훈 대령을 구해주세요. 그리고 나는 괴롭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그 유족에 가서 초동 수사 계획을 보고하고 수사 쭉 결과도 설명을 했는데 이게 뒤집히고 깨졌는데 그 뒤에 누가 유족한테 설명해야 돼. 그렇지. 그러니까 그 편지가 나온 배경이 이거란 말이야. 예.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재난 참사를 보고 있지만은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가장 힘없는 약자의 팔 비틀고 2차 가해, 3차 가해까지 갔던 대표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예. 난 이제 이 사건을 접근하는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. 범죄는 그 뒤에 더 일어났다는 거예요. 그러네. 사건 은폐 조작하고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하고 뭘 하는 동안 5만 군데를 다 단속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? 수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. 거짓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확인이 되는 되는 게요. 임성훈 사단장이 최혜병 순직한 발생했을 때 자기 부하한테 입단속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렇지. 그렇지. 그 녹취로 나온 거니까 그러면 언론 조청 못하게 그렇죠. 하고. 그러니까 일관되게 제가 볼 때는 그 병사들은 소위 우리가 관심사병이라고 얘기해서 내부에서 계속 입다물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느낌을 알면 본인 스스로 위축돼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렇죠. 계속 답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전역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. 그렇죠. 전역하지 않는 이상은 그걸 본 그 차 안에 있었던 부대원들 같은 경우는 진짜 공동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. 그 이태원 참사할 때도 처음에 언론에서나 정부 쪽에서 이상하게 몰아갔던 게 왜 그런 데 갔어?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아남은 생존자까지도 사실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어 버렸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사단장이 거꾸로 왜 물에 들어갔냐고 윽박 지르는 거예요. 그 사건이 일어난 이튿날부터. 네. 자기는 그런 이렇게 적이 없는데. 되면은 이제 힘없는 밑에 부하들은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. 황당하지 진짜.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심리 치료도 강제로 받으라는 것 같아 거부해 버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청문회에서 우리가 대통령 경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현안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싸움에 또 다른 희생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. 그러네요. 그다음에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때 수사단의 수사관들이 있어요. 그렇죠. 이분들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다음에 그게 사실상 와해됐을 거 아니에요. 와해됐죠. 수사단은. 근데 왜 경북경찰청하고 하면서 거의 울부짖다시피 그렇죠. 하는 수사관들이 있고 이 수사관들은 일치 단결해서 이첩을 성사시킨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있단 말이에요.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네. 저도 그런 게 본인은 법이 정해진 대로 어떤 수사단에서 수사를 했는데 갑자기 적법하게 수사한 사람들한테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상황을 보면서 통화한 거 아닙니까? 예. 왜 이러십니까? 그리고 보니까 경북경찰청에 계신 분이 또 해병대 선배님이어가지고 해병대 선배님 제발 부탁인데 수사를 경찰에서 제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.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법과 정의를 지키려고 하고 군대 내에서 나타난 진실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하급 직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렇죠. 그 사람들의 절규 어린 목소리, 눈물, 그다음에 그 경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답을 할 수 없으니까 흐느끼는 모습들. 아니 근데 영광급도 이렇게 당하는데 사실은 영광급이면 뭐 소위 대위도 아니고 사실 스타 바로 밑이잖아요. 고급 장교입니다. 고급 장교잖아요. 근데 영광급도 이렇게 완전히 무참하게 그냥 깨져버리는 거 아니에요? 순식간에. 그러니까. 예. 그러니까 그 망상으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렇죠. 언론에 나가서 뭐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냥 짐 뭉개고 이겨버렸지 않습니까? 예. 그게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논리였어요, 실제로. 그러니까. 그리고 예비역장성 단체들 그 그렇지. 대수장이라고 뭐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단 모임이라나? 예. 지금 이 사건에 대해 유일한 성명이 나온 데가 거기입니다.
박정훈을 거의 망상가 미친놈으로 몰아붙이고. 그런데 그 대수장의 멤버가 누구였냐? 지금 국방부 장관 신원식입니다. 거기서 저기 문재인 목단다 뭔다 하던 발언들 다 나왔던 거예요. 정광훈 목사하고 놀던 그 단체예요. 그랬는데 이분이 저기 지금 저기 청문회에서 빠졌는데 난 2차 가해 책임자는 신원식 장관이라고 봐요. 그러네요. 그 이후에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해병 전후에 그 중앙에 그 이상훈 회장을 회유해가지고 그 해병대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무산시켰고 그것도 저기 뭐 이런 거예요. 자, 올해 4월 15일이 해병대 창설 기념일인데 예. 그날 해병 전후회가 대대적으로 모여 기자회견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국방 컨벤션 센터인데 예. 하루 전날 장소 사용 불허래. 계약금 다 내고 예약했는데 요거 무너뜨리려고. 그다음에 이제 저 언론에다가 해병대에서 사성 장군 나온다 이렇게 회유책을 해가지고 예비역을 분열시켜 가지고 이걸 저 중앙회가 개입 못하게 딱 막아버린 게 이게 신원식 장관입니다. 이거. 그리고 그 뒤에 저기 그 호주로 도주했던 이종섭 대사가 예. 귀국한 날이 있어요. 예. 그때 공항에서 짐도 안 풀고 찾아간 게 신원식 장관이야. 이종섭 장관이. 그날이 박정훈 대령 공판 열리는 날이에요. 오직급 했으면 국방장관을 전후임이 만났겠냐고 그날. 아니 뭐 방산보 무슨 그 공관장 회의 참석하러 왔다는데 그날 국방부에 왜 가?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6개국 공관이 들어왔잖아요. 저 중동에. 그러니까 신원식을 이종섭이 찾아간 거를 물타기 하려고 나머지 5명의 대사를 다 일정을 잡았어요. 신원식 장관이. 그래야 편파적이 아닌 걸로 되니까. 그러니까 장관은 허구한 날 대사들만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야. 이거를 다 밑그림을 그린 이것도 내가 보기에 국정조사감이야. 이것도 국정조사감이야.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신원식 장관을 통해서 최근에 이루어진 2차 가해. 이거는 아예 별도 사건 특검으로 가든지 국정조사를 가든지 또 하나 이게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건이 일어난 그 8월 2일까지는 그때고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황당무계한 거. 이거 다 조사해야 됩니다, 이거. 진짜 황당하네요. 이게 이자들이 한국의 보수를 대표한다는 게 거기에다가 대수장 야. 그 장군 그 모임 그러니까. 꼬셔가지고 그 성명 발표하게 난 배후도 신원식 장관이에요. 이게 보라고.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게. 그러니까 국정농단 이후에 뭐가 바뀐 겁니까?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는 게 최순실이라는 키워드로 많이들 기억을 하시지만 그 당시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 네 글자와 연관돼 갖고 쭈루룩 해가지고 나왔던 많은 일들이 예를 들면은 보수 단체들에 대해서 기업들 팔 비틀어가지고 우회적으로 예를 들면 자금 지원하게 만들고 아스팔트에서 뭐 막 이렇게 여론 조성하게 만들고 그랬죠.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면은 좀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것 같은 단체라든가 또는 인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방송에 못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뭐 뭔가 돈을 못 받게 하든지 탄압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블랙리스트인 거고 그렇죠. 블랙리스트에 비견해가지고 이쪽은 화이트리스트인 거고 이런 식으로 분할 통치를 하듯이 해가지고 거기에 이 정당성 없는 방식으로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그 국정 운영의 목표는 뭐냐면 결국은 그게 무슨 대단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 결국은 대통령이 보기에 모양새가 좋은 걸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좋은 환경을 어느 정도 조성하거나 뭐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그걸 위해서 이런 일들 다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정보 경찰들이 점을 보러 다닌단 말입니다. 점을 보러 다녀갖고는 점 본 거를 우리 국군이 융성합니다 이런 거를 보고서를 써가지고 점 보고 결과가 이렇답니다.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랬잖아요. 하든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? 대통령 기분 맞춰주려고. 이번 사안도 지금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쭉 이렇게 신원식 장관이 예를 들면은 해병대 단체가 그런 어떤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불허하는 데 관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탄압을 하고 그런 끝에 뭘 한 거냐. 런종섭을 예를 들면은 국내로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쭉 대사들을 만나는 억지 일정을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뭘 한 거냐. 대세에 뭐 지장이 있습니까 그게? 그냥 그 좋은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거 이외에는 무슨 효과도 없는 거잖아요.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분 맞춰주고 좋은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
하나 뭐 나아진 게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. 보수의 이념이나 가치에 충실하기보다는 현 정권 그냥 지키기 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아까 대수호라는 그 장군 출신들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제가 이제 김종대 예.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, 그러니까 저희들의 가장 큰 의문은 별 2개짜리 사단장 한 명을 예. 구명하기 위해서 대통령부터 온갖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고위직이 움직인 이유는 뭐냐, 뭐 추정하는 게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이상민에게 동일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장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그렇죠. 얘기했던 본인의 일관된 입장인 건지,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독재적인 발상 때문에 이게 진행된 건지, 아니면 세간에서 얘기가 되는 또 다른 구명 세력들이 존재해서 로비 때문인지. 로비를 한 건지.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으면 맞아요. 이 사태 파장이 벌어진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, 분노는 하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직권남용을 한 건지 로비를 받아서 직권남용을 한 건지 그게 예. 중요하죠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차 경우야 임성근 구하기에 다 맞춰져 있는데, 예. 물론 우리는 그 배후가 있다고 봅니다. 로비가 있고 배후가 있지 아무렇게나 벌어진 일은 아니다. 근데 여기까지는 1단계고 예. 작년 8월 2일 상황은 그게 아니었어요. 회수? 예. 예, 박정원 또 이건 예. 그날은 광란의 하루였다고. 그렇지. 이거는 예. 대통령이 해병대 전체가 나한테 대드는 걸로 이해한 거예요. 그래서 검사들을 급파해가지고 제일 먼저 조사한 게 박정원 대령이 아니라 김계환 사령관입니다. 그 8월 2일이에요. 그날 저 3명이 쳐들어간 거예요, 그냥 해병대를. 김계환 사령관을. 그리고 계속 확인이 들어가는 게 김계환이 명령을 어긴 거냐, 이걸 알고 싶었던 거고, 그땐 박정원이라는 이름도 모를 때요. 그리고 수사단장은 이 건은 하라 그랬지만 알고 싶었던 건 김계환 네가 나한테 대든 거냐. 어? 이걸 알고 싶었던 거라서 그리로 검사들이 하는데 김계환이 그때 오리발을 내민 거지. 예. 그리고 자기가 검사들한테 4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수사단에 정보를 준 거예요. 내 지시를 어긴 걸로 해서 박정원을 몰고 갈 거라니까 대비를 하라고. 이제 중간에 끼어버린 거지, 김계환은. 그러면서 본인은 슬쩍 빠져나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 대통령의 과대망상은 뭐냐면 이 전체를 의심한 거예요. 이 해병대가 반란군 아니냐.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8월 2일 날 분명히 그 전에 전 단계에서 대통령이 홀딩 시킨 거지 않습니까? 그렇지. 수사는 다시 하든지 예. 결론을 바꿔 그렇지. 홀딩 시킨 거잖아요. 그래서 근데 뭐 한 1, 2주가 지난 다음에 뭔가 다른 보고서를 내려고 했어. 홀딩 시켜놨는데 수사 보고 그 수사 결과가 예. 경찰로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? 넘어가 버렸죠. 넘어가는 국면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대통령은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넘어간 거잖아요. 어쨌든. 그렇죠. 이게 내가 하지 말랬는데 왜 넘어갔지? 근데 넘긴 주체는 누구냐면 어쨌든 해병대 수사단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, 지금. 해병대가. 본인 생각에. 그렇죠. 윤석열 월드에서는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다.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데, 이거 이제 저희 뇌피셜입니다. 예. 저만의 이제 상상, 저도 망상. 네, 저만의 망상 속에서 윤석열 월드에서 일어난 일. 예. 이거 해병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. 지금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이 국기 문란이 일어났다. 그러면은 당연히 해병대 사령관부터 당연히 족쳐야죠. 쉽게 얘기하면.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이거 뭐야 당신? 말 안 듣는 거야 뭐야?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는 와중에 김계환 사령관이 예를 들면 하나의 사건을 단순화시키면 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. 제가 아니고 요게 박정훈 대령한테 이게 이렇게 했는데 갖다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갖다 줬습니다. 아 그래? 그러면서 그럼 박정훈은 뭡니까? 항명이구만. 집단 항명 수괴구만 이것은. 요렇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또 이것을 그러면 그거는 집단 항명 수괴입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겠죠. 집단 항명 수괴입니다. 그래서 요렇게 쭉 가는 그 과정은 지금 말씀하신 그 전에 로비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날 벌어진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치 지금 한동훈하고 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것도 사실 어이없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. 예. 김경률 비대위원을 손 한번 들어줬더니 딱 보니까 너는 지금 나한테 대들어? 이거잖아요. 마찬가지로 서류가 넘어갔다? 해병대가 쿠데타? 이렇게 간 것으로 보인다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로비가 있었던 거냐? 그다음에 혼자서 한 거냐?
두 개가 다 있는 거다 지금 상황은. 이런 말씀으로 저는 저만의 망상 속에선 해석이 된다. 근데 이 문제는 되게 만약에 이게 사실은 중대한 거죠. 군 통수권자가 망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건 정신질환이 있다는 거잖아요. 망상이라고 하는 건.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. 그러면 법대로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대로 처리한 내용을 갖다가 반란의 증거로 생각을 해서 그자들을 수사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에서 중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중대한 조치들을 규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건의 여파가 단순히 이 사건이 아니라 작년 7월, 8월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예. 9월, 10월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. 9월, 10월에요? 예,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군 주요 지휘관 그 대장 전원 불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. 아.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냐면은 예. 그 이전 해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미 대장 물갈이를 전원을 다 해놨기 때문에 예. 또 대장 물갈이를 하면 시킬 사람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누굴 시키냐고 그러면은 합참의장을 누가 시키고 해군 참모총장은 누굴 시키냐고 사람이 진짜 없었다고. 예. 그래서 합참의장을 3스타 진급한 지 1년도 안 된 해군 작전사령관을 1년도 안 한 사람을 4스타를 만들어 버려요, 그냥 바로? 그냥 사성장군으로 올려서 합참의장 군서열 1위를 시켜. 그러면은 밑에서 뽑아왔기 때문에 그 동기나 뭐나 저기 선배들은 싹 옷을 벗어야 돼. 그래야죠. 그래서 지금 임성근 사단장 동기가 육군의 사성장군이야 지금. 와. 그런데 해병대만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. 여기는 저기 이 체제가 유지돼야 되는 거지. 이게 저 조작 은폐 내지는 비호 세력이니까 김기환은 계속 있는 거죠. 여기만 고립된 섬으로 빼놓고 전군을 싹 물갈이한 게 이제 아무도 못 믿겠다라는 심리에서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해병대도 이 작은 군대도 이렇게 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11월에 인사가 끝나고 그때 신원식 장관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. 예.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군대로 다 채워졌다. 이 이야기는 북한에서 장군들을 그냥 바꿔버린 다 다음에 싹 깔았으니까. 숙군을 한 거예요, 숙군. 그래가지고 무자격자들이 이 저기 정책 요직으로 대거 진출합니다. 무자격자들이. 아니 해군 작전사령관 1년도 안 해본 사람이 합동작전을 어떻게 합니까? 그건 육해공군 작전을 다 알아야 하는 건데 그자가 지금도 합참의장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여파가 불가능한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. 불가능한 일. 근데 요런 그러니까 이게 숙군과 저기 군의 정치화가 왜 시작됐냐 이게요. 예. 나는 이 사건의 여파라고 봐요. 이게 망상이란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. 과대 망상이 어디까지 가려는 건지 이게 끝이 없어요. 아니 이게. 근데 검찰도 그렇게 정치화를 시켰잖아요. 윤석열 이른바 사단이 검찰을 더 정치화를 시켜버린 거잖아요. 그러면서 검찰을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건데 지금 군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도 검찰총장이 뭐 대단한 얘기 했습니까?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소환 조사나 할까 말까 뭐 소환 조사라는 네 글자라도 얘기했습니까? 검찰총장이 법 앞에 성역 없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. 그런 얘기 했더니 지금 뭐 난리가 나고 뭐 민정수석을 없던 자리를 만들고 벌써 뭐 방어벽을 2겹 3겹을 쌓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난리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.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근데 그런 흐름이 있을 때 바로 왜 이렇게 신속하게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그것도 검찰이 왜 이렇게 나오지? 한동훈하고 연결돼 있나? 이렇게 봤다가 지금 세간의 평가 아닙니까? 그렇죠. 한동훈이 정치적으로 나하고 결별을 할 것이고 이 여당 대표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나한테 대들고 나를 수사할 것이다. 이런 세계관인 것이고 군도 지금 해병대에서 뭔가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안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 군이 뭔가 지금 이상한 수준으로 돌입할 수 있다. 이런 거고 여당도 이준석이 나한테 저렇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이게 여당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여당 지도부를 완전히 붕괴시킨 다음에 재건하지 않으면 친윤 지도부로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.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 근데 이런 방식의 사고방식은 제가 아는 한 저의 짧은 지식으로 제가 아는 한 이런 스타일은 독재자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스타일이고 그렇죠. 주로 편집적인 국정운영 방식은 이런 편집적인 거예요. 요거는 네. 편집증적인 이런 특징은 제가 볼 때는 장기 독재를 구축한 어떤 그런 독재자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게 지금 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
벌써부터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아닌가라고 평소에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아니 비슷한 일이 그 직전에 일어났던 게 국정원에 24명 1급 이상을 예. 전원 불가리한 거. 예.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야. 경찰이 쓸만한 인재들 다 죽여놨습니다. 그랬네요.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전에는 또 국가수 해체시키면서 예. 그 경찰들도 싹 물갈이 했잖아요. 쌍물갈이 했죠. 경찰대 출신들 집중포화하면서. 예. 근데 그 중에서 또 경찰대 중에서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은 또 다 등용하고. 아니 그러니까 예. 이게 군과 정보기관과 경찰에 지금 쓸만한 인재는 다 제거돼 있어요. 내가 보기엔 그래. 아, 재밌네. 이거 패턴이 있네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쭉쭉 하는데 일단 기관 세력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재정비는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그 이런 급작스러운 어떤 그 인사 태풍에는 반드시 탈인하게 돼 있거든요. 그게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. 그래가지고 국정원 기조실장 잘리고 국가수사본부 만들 때 그 경찰대 출신들과 모임 주모자들 다 잘리고 그러네. 군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들면 잘린다라는 원칙이 일관되게 맞죠. 그러니까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드는 놈. 본인이 인사권도 없는 언론도 그렇게 네, 해버렸으니까. 맞습니다. 그럴 때 고소고발 해버리고 네. 자기 사람 앉혀가지고 목 자르고 네. 내부에서 구태타 일으키게 해가지고 올리게 하는 방식인데, 그러니까 일관되게 자기 이외에는 어떤 권력도 용납하지 않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강박 같아요. 그러니까 집권 초기부터 20% 30%대의 국정운영 지지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가 없는 사람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소위 어떤 싹이라도 초기에 발견되면 눌러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아니고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. 아니 5년밖에 안 할 대통령이 지금 2년 내내 권력을 다 잘라왔다는, 공권력을 다 잘라왔다는 거지 않습니까? 3년 내내 그럴 것 같아요. 앞으로 남은 3년도 그럴 것 그러니까 같은데. 사실 그 예. 청문회 출석한 그 고위공무원들 선서 거부하신 분들도 엄밀하게 따지면 괘씸하긴 하지만 예. 사실은 거의 저 보장 불가능한 권력자 밑에서 혼비백산에서 설설기다가 저 모양 저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속으로 지금 엄청나게 반감 내지는 그렇죠. 이 상실감에 젖어 있는데 예.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신범철, 유재현이야. 예, 그러다 보면은 저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씩은 불어. 그래도 여태까지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뭐 진실 공개는 안 한다 할지라도 근데 네. 신범철 전 차관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알죠. 좀 그러면 좀 불게 해주시면 어떨까? 여기 모셔와가지고 여기. 술 몇 번만 먹긴 돼.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저기 마시죠 그러면. 여기서 그럼 한번 마시죠, 뭐 그래서 우리가. 저기 스픽스 특집 예. 김종대의 여긴 안 와인 한 나오니까 잔 이래. 내가 나가서 그러니까 어디서 버카라도 줘. 내가 갈 테니까. 아니 그 맨정신에도 개카로 해야 돼. 맨정신에도 좀 불었으니까요. 입법청문회에서 살짝 불었으니까 술을 먹이면 더 많이 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저 사람 하고 싶은 얘기 많은 사람이야. 예. 그러니까 국민의힘 탈당했어요. 그래서 이런 저간에 보면 저 사람들은요, 저 신범철은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사람은 보수적 정치학자예요. 그렇죠. 예. 에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차관만 안 됐어도 이 꼴 안 보는데 차관을 하셔가지고 말이에요. 아니 거기에다 천안갑에 공천 받아갔을 때 그거 원래 좋은 지역이었습니다. 그렇죠. 여론조사 항상 앞서가던데 될 줄 알았지 뭐. 왜 뒤집혔을까? 물론 뭐 응징 투표 바람도 있다 그러지만 해병전우회가 그 지역구로 다 쳐들어갔어요. 그래가지고 허구한 날 유세함 그 앞에서 시위했고 그렇죠. TV 토론이 전부 그 주제였어. 런정섭 부하. 그걸로 해가지고 네. 선거에 치명타를 얻은 거예요. 그렇죠. 예. 치명타를. 그러다 낙선을 했죠. 예. 그러고 나서 이제는 특검 가고 공수처 피의자가 된 거예요. 그러네. 이 사람은 그날 당일날 법적으로 뭐가 판단하고 뭐고가 없어서 우당탕탕 막 그냥 내려오는데 그 유재훈 법무관리 여기서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것 같은데 흥겨롭게도 그 사람의 법적 지식이 왜곡된 방향으로 활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장관 뭐 이런 사람들 해병대 사령관은 내가 보기에는 맛이 갔고 이 두 사람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관찰하고 관리하면 돼요.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.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. 좀 살려주십시오, 저 좀.